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미국으로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려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는데요. 시민들은 이에 반발해서 시위를 더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세히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종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종교 지형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무슬림 인구가 20억 명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지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1부는 미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LA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좀 한 분이 좀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 기존에 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체포자의 수를 기존에 한 600명대에서 3,000명까지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 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사실상 이제 군까지 동원이 됐던 건데 네. 최근에 관세 전쟁 때문에 주가도 불안정하고 국채도 자꾸 빠지고 여기에 미국 국가 부채가 또 뭐 한계에 왔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탈하고 있었어요. 이런 네.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시선도 돌리고 지지율도 높일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려 보자, 여기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보자 하다가 이제 결국은 현재 LA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냥 일을 하다가 정말 1분도 안 돼서 체포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이 미국에 30년 넘게 살았고 당연히 뭐 합법적으로 살았죠. 세금 내면서 범죄 이력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연예계 가놓고 가족에게는 이걸 알려주지 않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헐, 심하네. 네, 며칠 만에 가족들이 알고 보니까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는 분노가 폭발했고 지금 뭐 투입하기로 했던 해병대 700명은 아직까지는 LA에 이제 들어오진 않은 상태인데 이게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 방위군 얘기를 하셨는데 시위 현장 일대에서 경계 활동을 하고 또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하는 이민세관국을 도와서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주 방위군이잖아요. 네. 근데 주 지사를 패싱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뉴섬 주지사가 이걸 승인을 해야지만 군 병력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패스하고 바로 군 병력 투입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주지사 입장에서는 왜 나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맞서게 된 거죠. 근데다가 이 케빈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민 단속하는 이 정책과 주지사와 맞서는 형국이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 주지사가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따라서 이분 정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신 보면 그 트럼프가 주지사를 패싱한 데는 또 법률적 근거를 든 건 있다. 뭐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주지사 허락 없이 대통령이 바로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테러나 아니면 국가 안보의 위기 사태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민자들 단속하는 게 과연 테러리스트 단속하는 것이냐 네.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케빈 뉴섬 주지사도 그래서 이제 법원에 긴급 명령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법원에서 제동을 또 어떻게 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법의 판단을 좀 받아보자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상황은 이렇고
LA에서는 계속 시위가 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체포되고 뭐 그러는 상황들이 계속 됐던 거죠. 그 주지사 패싱하고 대통령이 직접 정부군을 투입한 게 역사상 두 번째인데 그 첫 번째는 닉슨 대통령이 65년에 엘라바마에다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른 게 그때는 막 흑인 민권 운동 일어나고 엘라바마 그 셀마에서 막 그 흑인들 마틴 루터킹 그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엘라바마 주지사가 여전히 그 흑인들 투표권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저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주 정부가 그 투표 방해를 못하게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과 오히려 지금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단 연행해 놓고 이 사람이 불법이 아닌 게 확인되면은 풀려주는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 정부군을 투입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 아무튼 대통령 한 명이 참 나라를 참 많이 바꿔요, 그죠? 네. 엄청나죠. 네, 네. 뭐 저기 익숙한 장면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면 반란법을 발동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했는데 네. 트럼프가 설정하는 폭동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폭동 지금 이제 반란법을 아직 이제 뭐 지금 그걸 하진 않았는데 동원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반란법이라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불법적인 뭐 방해나 집회 또는 미국의 권위에 반하는 반란으로 인해서 연방법을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엄령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반란법이 뭐예요, 그럼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반란법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주요 권한 중에 하나고 어떤 연방법을 국민에게 실시하려고 할 때 이제 대중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방해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할 때 반란법이라는 걸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심각한 내란, 폭동, 반란 등으로 인해 주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에 실패하거나 연방법 집행이 불가능할 때 연방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거의 이제 그 옛날 우리 개념은 거의 위수령. 예, 그래서 계엄령하고 비슷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이제 한국의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미국은 그거 필요 없이 대통령 선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그렇게 주정부가 공공질서 유지에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LA 시장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는 지금 충분히 사실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고 예.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여기다가 그 연방군을 투입하면서 오히려 시위가 더 격화되고 사람들이 불안을 겪고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어떻게든 동원할 수 있다라고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반란법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따라서 부여된 권한 중에 하나고 엄연히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이 LA의 시위대가 워싱턴 DC나 국방부에서 하는 연방의 어떤 작전이나 기능을 방해했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정확한 법원의 판단이나 그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쉽게 반란법을 이제 동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란법이 1807년에 제정됐고 그리고 사실은 연방 그 군대가 국내에서의 치안 유지를 금지하는 법도 있어요. 파시 코미타투스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1878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이게 반란법이 만들어진 게 미국의 이제 그 연방 체제잖아요. 이 연방에 대한 도전의 역사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초기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기준이 뭐냐면 반란법이라는 게 이게 발동을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무력인 어떤 반사급부, 그러니까 무력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반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시민들이 그냥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대들었다,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아마 그 우리식 개념은 이제 짱돌과 화염병도 무기라고 그렇죠. 몰아보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잡혀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족이 잡혀가거나 3,000명씩 하루에 이렇게 잡혀가면 누구든 그런 사람들 시위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화가 나니까 뭐 옆에 박스 던지고 뭐 이러면 이제 이게 무력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무슨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무력으로 보고 진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것도 이제 한국식에는 복면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복면을 아니 쓰고. 우리나라 거 지금 뭐 계속 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근데 진짜 과정이 비슷해요. 반란법하고 우리 지난 12월에 있었던 계엄령과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써도 된다라는 전제니까. 근데 왜 이러나 몰라. 그 실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엄령 상황을 타파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또 한국 우리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옆에서 시민들끼리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야기도 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나저나 우리 교민들은 피해 없대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제 어떤 피해를 입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조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 계속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이제 LA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민 단속이나 시위 단속하는 상황에서 한인 상권이나 사회도 반드시 단속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번 LA 시위 사태를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어떤 점이 전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하나는 어쩌다가 LA가 반트럼프 시위의 진원지가 됐을까? 사실 되게 많은 다양한 지역이 있고 미국 땅은 넓으니까. 근데 왜 하필 LA냐? LA 자체가 사실 이민 사회의 정체성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곧 있으면 2028년에 LA 올림픽이 있습니다. LA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건축 시장이나 이런데 외국 이민자들의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LA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없이는 이게 준비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LA 올림픽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잘 치러질 수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LA를 한 번에 찍었다. 이 얘기는 사실 트럼프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 가지 않는다. 단 한 번에 한 방으로 우리는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현지 LA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멕시코 영토였다가 캘리포니아로 편입이 된 거잖아요.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LA 내에서 가족 내 구성원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각각 그 체류 자격이 다른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혼합지위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5분의 1 정도 된다는 자료도 있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소탕 작전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LA의 이민자 사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 번에 가겠다. 그만큼 지지율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고 실제로 이번 LA 이 시위에 군을 투입하겠다, 해병대를 넣겠다라는 이런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50% 이상을 넘었어요. 쉽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본때를 보여서 다른 데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겠다.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전략이잖아요. 네, 간단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LA를 한 번에 찍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것인데 뭐 왜 하필 그러면 불법 이민자였을까? 이게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기 때도 폭력 시위나 폭동을 진압하는데 사실 뭐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특히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는데 군대를 굉장히 쓰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기 때에는 트럼프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내 편이 없었거든요. 내 참모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르죠. 일기 때보다 훨씬 더 충성적인 크리스티 놈 같은 국토안보부 장관 같은 정말 이거는 트럼프의 복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사들이 주변에 표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기 때에는 이제
이 국경 통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트럼프 정책이 일단 막고 보자. 우리로 치면은 DMZ를 우리가 항상 관리하는 것처럼 막고 보자였지만 이것도 사실상 미국 일부 사람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들어와서 이 생각해낸 정책이 뭐냐? 국경 통제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법 이민자를 이 통제마저도 뚫고 온 불법 이민자를 직접 겨냥하겠다. 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무대가 LA인데 미국의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반응은 좀 어떤데요? 지금 뭐 뉴욕, 동조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오스틴 등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엄청나게 퍼져 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도시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유사한 방식으로 진압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당이 될까요?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 지금 다음 타겟 도시는 어디냐.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떠오르는 데가 조지아거든요. 그래서 조지아도 지금 벌써 거기서 시위 나왔다가 이제 체포되고 뭐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또 오클랜드 시장님은 또 흑인 시장님이세요. 그래서 요즘 촛불 시위가 지금 오클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촛불 시위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촛불 시위 언제 또 우리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거예요, 다들. 어디 뉴스에서 사람들 어디서 본 거예요, 전부. 그 이제 이 시위가 이렇게 되면서 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 시위대가 폭력적인 것을 보이면 그걸 명분삼아 지금 해병대 700명이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이 투입될까 봐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좀 시위가 격화되기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위대가 경찰차를 막으면 치고 가도 된다. 그러니까 경찰의 생명 위협이 받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지만 어쨌든 치고 가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정말 내전 상황으로도 치닫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말로는 지금 안정을 찾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격화시켜서 자기가 군을 투입시키려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TV나 이런 언론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이런 단속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격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반란법을 가까이 가려고 그러려면 이제 대중들이 막 무슨 뭐 총 들고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이어야지 폭동이잖아요. 그래 폭동.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주니어가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해서 그럼 뭐예요? 옛날에 LA 폭동 때 보면 우리 한국 교민들이 자경단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X에 올리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약간 쇼적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닐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폭력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제동을 안 걸고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의 사태가 올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LA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함이 없는 겁니까? 물론 지금 그 LA에서도 좀 폭력적인 건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구글에 무인 택시 같은 걸 막 불태우고 예. 일부 상점들이 약탈도 당하고 뭐 시위대가 경찰들 사이로 오토바이 타고 돌진하는 거 뭐 등등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그 X나 이런 데 메시지로 우리는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진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반란자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 이민자나 아니면 시위자들을 다루는 태도가 마치 전쟁에서 적을 대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들은 인터뷰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계속 평화적으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 다 치우고 이런 나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안에서도 사실 폭력
사태들이 계속 우발적인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에 그 소극적으로 정했던 우리의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한테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간 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미국 해병대나 주 방위군에서 그런 모습은 아니요, 없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 주 방위군을 사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주 방위군이기 때문에 한국군들은 진짜 민주화 교육 잘 받고요. 진짜로 교육 잘 받은 군인들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미국 주 방위군은 굉장히 그런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란법이 발동이 됐을 때 어떻게 군인들이 그러니까 움직일지 더군다나 무서워요. 그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통해서 수많은 사살도 해보고 전쟁을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시민을 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니, 근데- 굉장히 일촉즉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무력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러니까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참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물 건너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세계 종교 지형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010에서 2020년 세계 종교 지형 변화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중에 75.8%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비중은 24.2%,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는 이른바 무교였습니다. 무교. 네. 이 무교 인구 비중이요. 2010년 때보다 10년 사이에 1%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힌두교 인구는 12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 중에 14.9%였고요. 불교 인구는 10년 동안 1,900만 명이 감소하면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든 종교가 됐습니다. 네, 세계 인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줄어서 4.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10년 사이에 무슬림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요? 네, 이게 무슬림은 출산율이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요. 아, 출산율과 연관돼 있다. 네, 출산율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무슬림은 종교 이탈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렇죠. 그러니까 쉽사리 다른 종교처럼 옮기거나 이제 개종이 좀 어려운 그런 종교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러면 무슬림은 많아지는데 기독교는 왜 줄어드냐? 아니면은 왜 무교는 계속 늘어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교가 증가하는 건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분석이 있어요. 이게 정치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어떤 특정 정당 지지자가 이제 이탈하면 네. 다른 정당으로 월경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빠지는. 무당층이 되는 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이 10년 사이에 사실 증가는 했어요. 증가를 해서 한 1억 2,20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세계 인구 중에 한 29% 정도라는 굉장히 큰 최대 비중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 10년 전에 비하면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무슬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이유 중에 이유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이런 종교 지형의 변화가 국제 정세에 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 아주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십자군 전쟁 10세기 때부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16세기에는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19세기에 미국에서 뭐 기독교 교회 자체가 사실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초반에 굉장히 앞장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단체가 미국 사회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면은 뭐 9.11 테러나 그리고 지난해 재밌었던 거는 베네수엘라 대선이 지난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당 야당 전부 다 이 기독교 신념들을 굉장히 앞세우면서 유세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쨌든 당선이 됐는데 이 본인을 영적 지도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세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럼 신정 국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게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예, 그게 좀 가능한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치 형태 중에 신정 정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 신정 정치의 가장 최고봉인 나라인데 하긴 우리나라의 어떤 분도 뭐 서울시를 봉헌한다고 했던 분이 계시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선택한 우리의 대통령 뭐 이런 식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는 법으로 아예 히잡을 쓰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태도나 자세를 국가가 강요하는 식의 신정 정치 그런 나라들이 중동에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종교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그리고 출산율이 왜 뭐 무슬림의 확장에 이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이해 못하실 분도 있어요. 무슬림들 이슬람교는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부모님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서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외에 부모님이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자식들은 뭐 나 우린 딴 거 믿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슬람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의 자손까지 다 이슬람이어야 되지 여기서 앞으로 뭐 한 100대가 가더라도 다 이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출생률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무슬림이 확장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이름도 뭐 그런 식으로 짓는다면서요. 홍길동 아버지의 아들 네. 일침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짓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전부 다 무함마드 도대체 어디에서 무함마드를 안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기사를 쓸 때마다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이름이 다 그렇게 근데 들어가니까. 저는 뭐 그런 나라 가면 왜 이미그레이션이나 이런 데서 자기 이런 거 못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증 내도 이렇게 못 쓰라고 하는데 제 이름만 달랑 쓰면 왜 이름을 다 안 풀네임을 쓰래요. 아니 이거 풀네임이야. 그러면 아니 풀네임이란 개념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까지는 갑니까?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할아버지 이름 가물가물 그래서 이렇게 써냈거든요. 근데 진짜 예. 우리 세 분은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 그럼요. 기억은 하는데 아니, 써본 적이 갑작스럽게 없어요. 단 쓰라고 한 하니 번도. 예 근데 뭐 이렇게 관공서 같은 데서 제가 웃긴 게 여권 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뭐 누구의 손녀 누구의 딸 누구 이러면서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게 플레임이구나. 아니 그 정도면 거의 김수한무 뭐 두루미 뭐 이렇게 한참 걸렸어요. 거기 그렇게 되는 예.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적자의 누구의 손녀 누구의 딸 나오세요. 김영미 나오세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국제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종교인 구성 자체의 변화보다는 그 각각의 종교들이 얼마나 근본주의화되고 급진화돼 있는 거랑 관련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퓨 리서치 여기를 봐도 지금 요거 사실은 요 인구 그 종교 인구의 증감을 자연 증가랑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슬림 인구의 증가는 사실은 자연 증가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독교는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를 떠나고 그다음에 자연 출생률도 유럽이나 서구가 낮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데 근데 기독교를 왜 떠났을까요? 그게 이제 뭐 저도 옛날 교회 오빠였는데 뭐 이렇게 사회에 살다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그런 사고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주로 선진국인 경우에 무교가 점점 많아지고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과거에 유서 깊은 교회 이런 데가 그 맥주 파는 펍으로 바뀌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현지에서 펍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같은 주님이요. 네, 아니 같은 주님. 그건 아재 개그고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요 그렇게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없었대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이제 본 모습이 교회를 가는 모습이니까 그냥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갔지만 지금 주말에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많은 거죠. 여행도 많이 가고 또 뭐 영화도 보고 자기네들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활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말하는 얘기들은 100년 전, 2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의 생활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모든 종교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종교가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오히려 더 많이 봤잖아요. 그게 근본주의에 빠지고 극단주의로 치닫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30대에 취재 다닌 대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탈레반부터 뭐 무자헤딘, 뭐 알카에다, 뭐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지하드,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알라죠. 그래서 알라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다음에 알라가 원하는 전쟁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 폭탄 테러도 굉장히 많고 또 알카에다나 이런 데서 전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자기네들은 신을 위한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게 보면 교세 확장으로 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 중동의 부호들이 굉장히 많은 그 기부금을 내요. 헌금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동의 부호란 우리가 그냥 대충 만수르 얘기가 아니라 그 만수르 같은 사람이 한 나라에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단 얘기인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만수르였죠. 그래서 이 돈을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하다 만나면 돈이 불어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돈이 불어서? 예. 그래서 머니 블루라고 해서 돈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생겨요. 예.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 위화감 조성하는 얘기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잖아 전혀. 지금. 아니 저 석유와 관련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데 가장 편하게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모스크나 이런 이 종교에다가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기부금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 기부금으로서 하나님의 무엇을 했다를 막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디 뭐 알카에다나 뭐 이런 데서 뭐 미국과 맞서서 뭘 하나님의 전쟁을 했다. 그 기독교인과 맞서서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명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급진 세력이 곽강을 받게 되고 또 이거 행동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탈레반이라든지 알카에다든지 IS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세 확장,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화되다 보니까 급진 세력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입사하고 바로 처음으로 이제 접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그 탈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을 해보지 않은 나이였기도 했고 아니 종교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잔혹하게 참수하고 가능하지 저게 이게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 무슬림들은 다 저런가 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때는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어떤 일부 기독교 혹은 일부 그 무슬림들에게서 왜 이런 극단적인 이런 급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냐. 결과적으로는 일단 종교적인 교리의 해석 자체를 자기 멋대로 하는 부분들. 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입맛에 맞추는 거죠. 자신들의 입맛에.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종교가 오래전부터 인류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종교가 개혁은 되는데 개혁되는 과정에서 쪼개집니다.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아주 극히 일부의 소수일 뿐이고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저것도 기독교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 극단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 급진주의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무슬림들, 혹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찬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급진주의 운동들이 한편으로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는 게 되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리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들을 이야기하고 되게 임의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지하드에 대한 해석도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이거는 내면의 싸움이고 내가 내면에서 선과 악을 어떻게 다스리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는 적들을 물리치고 죽여버려라 이런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런 다양한 그 종교적 교리의 해석에 큰 차이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지금 최근에 이런 그 소셜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소외된 사람들 그다음에 힘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에 더 가깝게 가고 거기에서 또 돈을 대주는 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사실은 이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중에서도 지금 유럽에서도 강력한 우파 기독교 세력들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지금 한국에도 아주 위협적인 극단적인 그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서 사실은 되게 저희가 이 부분은 되게 조심하고 우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뒤로 물리고 어떤 하나의 세계관 내지 가치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쓰면 그것이 지배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되고 절대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됐을 때는 이단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무조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고 적대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념이 대한민국도 반세기를 지배해왔던 게 반공주의잖아요. 그렇죠. 반공주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거의 절대적으로 어떤 지배를 하면서 수많은 어떤 현상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종교하고 다를 것도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잠재해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게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그걸 가르는 게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정치적인 동기가 여기에 스며들면서 그런 교리나 이런 어떤 그 세계관을 자극을 해서 특정한 정치적 도구로 동원을 할 때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가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느냐 혹은 얼마나 고단하게 만드느냐를 이제 가를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종교를 빼고 본다고 했을 때 예컨대 우리가 영국, 유럽 이런 데서 정말 끔찍한 테러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고 보니 무슬림이었다, 외로운 늑대였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 단순히 어떤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신앙심을 표출했던 게 아니라 가난이나 차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그래서 가난과 차별에 찌들어 있던 어떤 젊은이가 분노한 겁니다. 분노했는데 그게 따지고 보니까 무슬림이었다. 이렇게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분명히 인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지금의 종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너무 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까 이 미국의 이민 정책 같은 것도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보스턴 마라톤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압력솥밥 테러. 그 형제들이 사실은 이민자 2세대들인데 그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자발적인 그 국가에서 자라난 사실은 그 사람들 외국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대체로 이민 2세, 3세들이 사회적으로 살면서 소외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얘들이 거기서 찾아낸 게 가장 가깝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이런 극단주의적인 종교의 메시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폭탄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동화되면서 이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사회도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앞으로 그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종교여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왜곡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뭐냐면 어떤 것을 하나를 절대화했을 때
그럼 항상 어떤 비슷한 그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나치의 게르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게? 그것도 결국 어떤 인종주의를 바탕에 깔고 나타난 건데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끔찍한 학살을 벌여냈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 뭐 종교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 자체를 절대화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었을 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의 종교는 자본주의거든요. 돈이 없으면 종교가 굴러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이 굴러가는 과정에 많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또 근데 제가 이렇게 취재하고 다녔을 때 이 여러 종교를 만나는데 정말 무슨 토속 신앙까지 여러 종교를 만나는데 이 세계 3대 종교인 뭐 기독교, 이슬람, 그다음에 불교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비라는 개념이 셋 다 굉장히 큰 가치라고 여겨요. 그래서 불교도 자비, 그다음에 크리스찬도 자비, 그다음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네. 이슬람교도 사실 뿌리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거죠. 이 자비,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라흐만이라고 이제 자비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자기네들의 이슬람의 가치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재 안 되고 뭐 이러면 당신 이슬람을 믿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 나는 이슬람이다 그러면 라흐만 자비를 보여주세요. 이러면 또 섭외가 막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 자비라는 가치를 이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들의 가장 원래 그 뜻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다 함께 같이 하자라는 그 개념이 손상된 것은 뭐 돈이든 정치든 이런 개념들이 이 개념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종교는 죄가 없다. 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떤 신이든지 간에 종교는 잘못이 없지만 그 종교를 왜곡하는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결과적으로는 그 종교 전체를 왜곡시키는 데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종교를 물들이고 있느냐 이제 그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누군가는 정말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인 차별이나 문화적인 차별에 너무 분노하여 이런 환경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 종교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교는 죄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져요. 그 보스니아 내전 이런 걸 보면은 내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무슬림과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서로 통혼, 그러니까 서로 그 혼인 관계도 많이 맺고 평화롭고 아주 그러니까 좋게 살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떤 뭐냐면 세르비아주의를 앞세운 어떤 정치 권력이 개입해 들어가면서 갈등을 조장했을 때 학살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종교가 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라크 전쟁 때도 비슷했거든요. 그 사실 처음에 이라크라는 나라를 취재 갈 때 여기는 이슬람교가 대부분일 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는 마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라크 인구의 17%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이나 이런 걸 살고 좀 잘 살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종교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줄 알았더니 원래 우리는 옛날부터 잘 조율하고 살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슬람교 안에 순위파 시아파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거 보고 와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라도 뭔가 기득권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종교를 이용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쟁도 그 오랫동안 소수였던 순위였죠. 순위가 시아파들을 좀 그 강력한 정책을 펴게 되면서 사담 후세인 시기에 시절에 오랫동안 맞습니다. 하면서 나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반드시 종교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종교는 죄가 없죠. 그 투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대통령 영부인께서 갑자기 히잡을 쓰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왜 갑자기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년도 더 전에 투르키예 같은 취재 갔을 때는 그냥 유럽이었거든요. 히잡 쓴 사람을 보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요새는 가면 반반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굉장히 이게 투르키예가 종교화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가치관이 배타성을 띄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그 한 예를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세계 종교 지형도 참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변할 여지는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그게 또 이제 그럼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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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